그래서 이런 걸 정부에서 2011년 이후 건축되는 신규주택은 녹색주택 기준에 부합하도록 구속력 있는 규정, 인센티브 이런 규정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저소득층 주택, 또 마을 공동시설을 대상으로 100만 호를 선정해서 에너지 효율 사업을 추진하자. 지금 전라북도 임실에 있는 중군마을이 이런 예입니다. 이런 중군마을 보면 한 30가구 대상으로 해서 호당 200만 원 정도의 예산, 3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아주 춥고 낡은 그런 할머니 집, 할아버지 집을 선택해서 수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단열만으로도 에너지 효율이 거의 50% 이상 향상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런 다음에 마을회관, 공동시설 쪽에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한 100만 호를 선정해서 예산은 보니까 호당 한 200만 원 지원하면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매년 10만 원을 지원할 때 연간 한 2천 원 정도 예산이 수료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에너지 효율을 50% 이상 향상해 나갈 수 있고, 또 어려운 사람 저소득층에 대한 또 주택개량, 환경복지를 동시에 구현해 나갈 수 있다. 다섯 번째 브랜드가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에 대비한 에너지 자립 마을을 만들어보자.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시대의 대안은 결국은 지역 에너지가 대안입니다. 지역 에너지가 되는데, 에너지 자립 마을이 갑자기 유행했어요. 이 마을이 작년부터 이렇게 갑자기 유행할 줄은 몰랐습니다. 에너지 자립 마을을 했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저탄소 녹색 마을,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 마을이죠. 그런 개념 비슷한 겁니다. 저탄소 녹색 마을을 600개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2012년까지 10개의 시범 사업을 하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제2의 새마을운동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실패할 수 없는 겁니다.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에너지 자립 마을이 마치 뉴타운 뚝딱해서 만들어내듯이 2년 안에 뚝딱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이건 전혀 그 내용을 내가 볼 때는 핵심을 놓치고 있다. 마을에 무슨 재생에너지 시설 한두 개 짓는다고 해서 에너지 자립 마을이냐. 우리가 독일의 윤대 마을이라든지, 일본의 자립 마을인 사이타마 현의 오가마치 마을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여러 개를 검토해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에너지 자립 마을을 만들고 있는 건가. 그 내용을 좀 잘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지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우리 정부 계획에 무엇이 빠져있는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2년 안에 절대 에너지 자립 마을이 안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과 에너지 생산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려면 지역이 중요합니다. 지역 주민들. 지역의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 토론, 수차례 독일의 그 윤대 마을 같은 데 보면 에너지 자립 마을까지 갔는데 7년 정도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금 만들어지고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에너지 자립 마을은, 우리가 제시하고 자립 마을은 첫째, 2020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에 걸쳐서 기초자치단체에 최소 1개 이상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전국에 234곳을 만들자는 목표로 제시했고, 이 에너지 자립 마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준비사항들. 거기에 나와 있으면 뭘 해야 될 것인 건가. 이 준비하는 데 상당한 정도 시간, 또 제도, 조례를 거치는 것도, 공무원도 육성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함께 준비돼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브랜드는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을 늘리고 도시 농업을 활성화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자. 우리가 영국의 런던에 가보면 시내 한복판에 하이드파크가 있습니다. 가장 비싼 땅에. 뉴욕에 가보면 한 시내 복판에 제일 비싼 땅에 센트럴 파크가 있습니다.
워싱턴도 마찬가지. 그런 데를 가보면 제일 시내 비싼 땅에 그런 공원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그걸 훼손해가지고 개발했을 겁니다. 우리 서울의 경우에 지금 1인당 생활 공원 면적이 1.4평 정도에 불과해서 WHO나 FA에서 권장하는 2.7평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생활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녹지가 지금 점차 사라지고 있고 1인당 녹지율이 낮으니까 도시 열섬 현상이 심각해서 도시와 외곽의 기온차가 10도가 지금 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책과제로는 지역별로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공원 면적을 2배로 늘려보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이 하는 과정에서 공원 면적을 우리가 2배 수준 기존에 늘려보고 신도시 개발의 경우에도 개발 지침에 1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 규정을 두어서 개발하도록 하자. 또 도시의 옥상에 채수가 특화구기 이런 걸 해서 열섬 현상을 좀 낮춰보자. 옥상에 채수가서 가꾸면 보온에도 도움이 되고 냉난방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도시의 열섬 현상도 줄여갈 수 있고 이건 생활정책 과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것도 좀 활성화시켜보자. 마지막 브랜드입니다. 미래 세대 아이들이 건강한 나라를 만들자. 이것은 이제 대교염 먹거리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의 환경성 질환, 그러니까 아토피, 천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 위해서 정책과제를 2가지 정책과제를 내놨습니다. 하나는 친환경 급식을 해보고 또 실내 공기 질 개선을 확보하도록 공기 질을 확보하도록 좀 기준을 강화하자. 또 하나는 학교 주변의 어린이 먹을거리 오염 문제를 해결하자. 지금 현재 전국의 초중 고등학교 중에서 7,107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린 푸드 존이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린 푸드 존, 그러니까 안전 먹거리 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을 가서 보면 이것은 우리 학부모들을 만나서 제가 정책으로 반영한 겁니다만 지금 문방구라든지 그 학교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서 고열량 저영양식품에 대한 단속만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원재료 안정성에 대한 영역까지 기준을 확대해달라. 이런 내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린 푸드 존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해보자. 이것이 7번째.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